안녕하세요, 김효연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팀 분석관으로서 리그와 대회 준비하면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경기는 1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지만 전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 경기는 단순한 통계 지표로 봤을 때 크게 흥미를 끄는 포인트는 없었는데요. 이 경기가 재밌었던 이유는 두 감독이 준비한 전술과 전술에 대한 맞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부분들을 노리면서 경기를 운영했는지가 흥미로웠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레알도 레알만의 방식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변칙적으로 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에는 중원 싸움도 크게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먼저 맨시티가 준비한 전술을 확인했을 때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4-2-3-1 형태로 경기장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맨시티 선수들이 이렇게 위치했을 때 풀백인 아칸지와 워커도 넓게 위치하고 귄도안이 로드리와 함께 투볼란치로 위치했습니다. 맨시티가 이렇게 위치했을 때 레알은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하기 위해 4-1-4-1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벤제마의 센터백을 견제하기 위해 가운데보다는 약간 사이드에 빠지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는 넓게 위치해서 상대 풀백인 워커와 아칸지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윙어들이 채널링을 통해 맨시티의 빌드업을 몰아가는 압박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몰아가는 과정에서 벤제마와 모드리치가 가져가는 수비 움직임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압박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있는 벤제마를 비롯한 윙어들의 채널링이 늦은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압박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생기면 맨시티의 센터백들이 볼 소유한 채로 전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맨시티는 이런 상황에서 중원도 1대1로 견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레알의 압박 첫 시작은 어차피 윙어나 벤제마이기 때문에 채널링하는 타이밍에 측면으로 내면 이런 상황에서도 프리하게 볼을 소유하고 빠른 템포로 역습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들 지역까지 맨시티가 도달했을 때 레알은 4-2-3-1 형태로 유지했는데요. 레알은 이 지역에서 수비할 때는 최전방의 수비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특히 레알은 4-2-3-1 형태에서도 맨시티의 중원을 1대1로 묶고 있기 때문에 벤제마가 스톤스를 포함한 센터백 성향의 선수들을 견제해주지 못하면 수적으로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스톤스가 가운데서 중원 싸움에 가담해 최대한 레알의 중원에서 1대1로 묶을 때 스톤스도 같이 묶이면서 남은 한 명을 프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프리하게 만든 선수를 활용해 넓게 위치하는 그릴리쉬와 베르나르드 실바에게 볼이 들어오면 스토퍼였던 워커와 더브라이너가 측면으로 접근해주면서 수적 우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떨어지는 수비 가담 상황을 적극적으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거두는 방식이죠. 이런 상황들을 경기 장면으로 보면 맨시티가 4-1-3-1 형태에서 더브라이너가 한 칸 올라와 있고 투볼란치가 형성되어 있죠. 이때 레알은 4-1-4-1 형태로 풀백을 견제하기 위한 포지셔닝과 벤제마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호드리고가 반대로 몰아갈 수도 있고 벤제마가 측면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측면에서 수적 동률로 묻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드리고가 몰아 들어가면 발베르데가 로드리를 견제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발베르데는 지금 사이드에 프리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빠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맨시티가 가운데 껴있는 선수들이 상대에게 등 뒤로 견제를 받아도 측면으로 풀어주면 사이드에서 프리한 상태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벤제마가 채널링 해주면서 맨시티가 백패스하는 시점에서 바로 압박을 이어나가지만 결국 반대편 사이드를 통해서 전환하면 압박을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맨시티가 미들 지역까지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존 스톤스가 가운데에 껴주면서 로드리와 투볼란치로 위치할 때 중원에서 1대1로 묻으려고 하기 때문에 프리해지는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센터백이 나오면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사이 틈을 맨시티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레알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4-3-3 형태를 보였는데요.
크루스가 항상 가운데 위치하거나 센터백 사이로 껴주는 상황들이 많았고, 모드리치와 발베르데가 좌우측에 위치해서 전진하는 포지셔닝을 보였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맨시티도 4-1-3을 형태로 위치해 채널링을 기반으로 한 수비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맨시티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브라이너와 홀란드가 같이 횡으로 위치해 수비 포지셔닝을 잡는 상황들이 생겨 크루스가 프리하게 풀리는 상황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는 윙어가 안쪽으로 좁혀지면서 크루스를 견제하면 측면에서 수적 동률로 묻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모드리치가 볼을 소유하고 전진한다고 가정했을 때 레알은 전반전의 공격진 중 한 명이 항상 처진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두고 발베르데까지 아예 좁히면서 좌측면의 간격을 좁힌 채로 위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반대는 카르바알이 오버래핑한 상황이 많았지만 전체적인 필드의 균형을 봤을 때 한 곳에 쏠리고 거기서 풀지 못할 경우 반대편으로 전환했을 때 고립되어 공격이 실패한 상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득점 상황은 좌측면에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톱이 횡으로 위치한 게 미스가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릴리쉬가 붙어주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모드리치와 발베르데가 높게 위치하고 내려오면서 카마빈가와 원투 패스를 통해 간단히 빠져나오죠. 압박이 느슨한 점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미드필더들이 높게 있다가 내려오면서 볼을 순간 받아주고 카마빈가가 탄력을 받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런 형태로 레알이 빌드업을 진행했지만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진다든지 한 공간에서 고립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첼로티는 후반전에 변화를 줬습니다. 크루스는 가운데 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사이드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 백스리를 변칙적으로 형성해주고 카마빈가를 높게 위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드리치와 발베르데는 전반전에 위치했던 포지셔닝보다 더 낮게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해주면서 모드리치도 거의 사이드에 위치했었는데요. 모드리치는 사이드에 위치해도 양발 다 사용이 가능하고 단순히 인사이드 패스뿐만 아니라 바깥쪽 발을 통해 안으로 패스할 수 있는 유연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좁힌 카마빈가에게 볼을 연결하면서 경기를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마빈가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후방 빌드업할 때 간혹 안쪽에서 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었고 카르발도 안쪽으로 좁히면서 전체적으로 프론트 라인의 간격을 좁히면서 최대한 고립되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들라인에서도 모드리치와 크루스가 후방에 위치해서 후방 빌드업을 전개할 때 카마빈가와 카르바알이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가 내려오면서 미끼 역할을 해주면 그 사이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까지 가져가면서 레알은 중원을 유연하게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전개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